감사합니다. 뭐 드세요? 뭐 먹으면서 춤 찍어도 되는 거죠? 네네. 이거 아무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요금. 다음 중 항공 화물로 운송되지 않는 것은 1번 말, 2번 공연 장비, 3번 페라리 자동차, 4번 유골. 2번. 2번 공연 장비? 아니에요. 전 3번. 3번 페라리? 네. 아니에요. 1번이다 그럼. 1번? 네. 4번. 4번? 죽은 시체도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6월 정도면 예. 데리고 올 수 있잖아. 1번, 4번? 1번. 4번. 4번?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정답 5번이었어요. 네? 정답 5번. 항공화물로 다 운송 가능합니다. 네 가지 다 운송 가능해요. 생각하죠. 다된 거 같, 다될 거 네. 같았는데 꼭 고르라고 말, 공연 장비, 그 다음에 자동차, 유골, 유해 이런 거로 다 운송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광범위하게 화물 운송이 되고 있어요. 예, 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일단 항공기에 그 들어가는 화물 칸에 화물을 작업을 하기 시작 전부터 한 후까지 다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 이제 웨이트 앤 밸런스라고 얘기를 해요. 항공기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하고 있어요.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 인천 화물 서비스 지점 수출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로드마스터를 이제 입사했을 때부터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2011년에 입사를 해서 한 4년 정도 로드마스터 업무를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저 수출 이레귤리티 업무를 맡고 있어요. 아무래도 로드마스터는 이제 그 스케줄 때문에 바로바로 인터뷰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제가 대신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그럼 어떤 경로를 통해 로드마스터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도전을 하게 되었나요? 로드마스터 업무 자체가 처음에 이제 저도 아시아나항공 입사했을 때는 잘 알지 못했어요. 화물 부서로는 가고 싶었는데 이제 그 같이 있었던 동기가 아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로드마스터가 들어보니까 되게 이제 그 개인이서 해낼 수 있는 개인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로드마스터에 지원하게 됐어요. 그 개인의 성취가 어떤 거예요? 뭐 일 업무적인 건지 아니면 그렇죠. 개인의 비전인지. 그렇죠. 비전에 대할 수도 있고 업무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업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다른 항공사 업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직장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일이 계속 연속되죠. 뭘 하나 하면 다음 또 뭐 해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로드마스터는 출근을 해서 자기가 맡은 비행기를 띄우면 그 일이 끝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자기가 맡은 비행기만 집중해서 띄울 수가 있어요. 바로 퇴근. 그렇죠. 근데 그 퇴근이라는 게 뭐 한 비행기 하나 띄우고 퇴근하는 건 아니고 일정 시간 내에 대신에 여러 가지 비행기를 받죠. 하루에 뭐 비행기 한 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몇 개의 비행기를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예. 그 한 대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로? 소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로드마스터 같은 경우에 출근을 해서 부킹 리스트라는 걸 뽑아요. 그게 이제 그 플라이트, 그 비행기에 어떤 화물들이 얼만큼 있는지가 딱 리스트업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로드마스터가 플랜을 하는 거죠. 어떤 비행기에 얼만큼이 탑재되겠다, 어떻게 작업을 하면 되겠다, 그다음 어떻게 뭐 탑재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를 플랜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되면은 한 이제 화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한 3시간 비행기가 출발하기 3시간 전 정도로 들어오거든요. 그때부터 비행기 뜨고 난 사후 처리까지 하면 뭐 한 비행기당 한 4-5시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최적의 화물 배치를 하시는 일인데 왜 이름이 로드마스터인지 알 수 있어요? 네, 그 로드라는 뜻이 이제 실다, 탑재하다라는 영어의 로드, 그다음 마스터 말 그대로 이제 그 경력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한글 단어 생각나네. 네? 전문가. 전문가. 맞아요. 그런 일인데 어찌됐건 그 물건을 탑재하는 전문가라는 뜻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되게 해외에서 마스터라는 호칭이 되게 장인들한테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좀 제 직업 자체가 그런 단어를 띄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사명감도 생기고 좀 그렇습니다. 그 화물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면 혹시 테트리스도 혹시 잘하시나요? 이거 질문으로 안 그래도 어떻게 이런 네. 역시 참신한 질문이라 생각했어요. 테트리스 제가 못해요. 아 그렇군요. 예. 못하시는 걸로. 못하는 걸로. 진짜 참신하다. 예, 예. 이런 꼭 질문 물어봐달라고. 저 여기 오기 전에 테트리스 얘기 듣긴 했어요. 근데 아, 그래요? 화물을 이렇게 잘 맞춰서 넣어야 되니까. 네. 여행 가실 때 본인의 짐을 훨씬 더 잘 싸세요. 캐리어 짐. 어떻게 되면은 아니, 그 뭐 연결된 건 노하우 아니에요. 이런 거. 연결된 건 아닌데 아. 이상하게 은근히 그 좀 직업병이 생겨서 그런 거 싸다 보면 괜히 자부심이 생겨요. 아, 남들 이렇게 짐 싸는 거 보면 또 답답해가지고 다시 싸는 경우도 있고 막 해요. 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로드마스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희가 이거 물어보는데 이렇게 다들 검색해 보니까 로드마스터는 다 자전거. 네, 아, 자전거 얘기만 나오고. 네, 자전거 이름 나오고 그리고 막 이렇게 지인들한테 질문 좀 해달라고 하면은 그게 뭔데? 네, 로드마스터 그게 뭐야? 뭔지 뭐 이렇게 그쵸, 그쵸. 잘 모르겠어요. 아 수화물 하는 거야? 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예, 주고 대부분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처음 입사했을 때 선배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로드마스터는 화물의 꽃이다 그랬어요. 이제 화물 어떻게 보면 이제 화물이랑 수화물의 개념부터 다시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수화물은 이제 뭐 학생들 여행 갈 때 짐 붙이는 캐리어 같은 게 수화물이 되겠죠. 네. 비행기에 이제 실는 그런 수화물이 되는데 화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상업적인 물건을 돈을 받고 이제 운송을 하는 거예요.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대부분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삼성 갤럭시 노트 7이 새로 나왔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배로 운송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화물들을 이제 항공 화물로 빨리빨리 운송해야죠. 그 시대가 빨리 바뀌기 전에 그런 짐들 딱 말 그대로 상업 화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모르시는 분들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개인 화물도 보내잖아요 저희가. 네. 그 뭐 개인 화물 따로 뭐 비행기가 있고 뭐 아니면 뭐 상업용 그 진짜 아. 컨테이너들 따로 이렇게 하는 거. 일단은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학생분들이 해외에 있는 지인한테 우편을 보낸다고 해요. 네. 그러면 우체국에 짐을 맡기겠죠. 그럼 우체국이 바로 우체국에서 운송을 하는 게 아니고 우체국은 그 짐을 항공사에다가 맡기겠죠. 근데 그 짐 하나하나를 일일이 보내는 게 아니고 우체국에서 어떤 정도의 짐이 보이면 이 정도의 막 큰 박스를 만든다든지 패키지를 새로 만들어서 항공사에다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럼 항공사는 우체국이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화주가 되는 거고 실제 물건을 보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 물건을 패키지당으로 이제 그런 짐들이 다 들어오겠죠. 반입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짐들마다 다 모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짐은 동그란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짐은 뭐 부피가 큰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짐 부피는 작은데 무게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이 짐들을 다 확인을 하고 로드마스터가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서 조업사한테 이제 이렇게 작업한다고 지시를 하죠. 또 이제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승객들이 이제 타다 보면 그 수화물도 붙이잖아요. 그 수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빼고 화물도 싣는단 말이에요. 그 공간을 얼만큼까지 쓸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죠. 로드마스터는 그런 작업 시작부터 그 다음에 탑재하면서 그 항공기 균형, 그 다음 어떻게 연료는 어떻게 들어갈지, 어떻게 얼만큼을 써야 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여객기 쪽도 로드마스터가 다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 화물들이 들어가요? 화물은 들어가고 작업까지만은 여객기는 작업까지만 로드마스터가 하고요. 실제적인 로드 플랜 같은 경우에는 거의 CLC가 담당하고 있어요. 여객 부문에서. 네. 짐의 성격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뭐 수출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이건 수출품. 나갈 나가는 거 물건의 주인이 개인이 아니고 기업들. 그렇죠. 수출. 아, 페덱스나 UPS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로드마스터가 화물을 적재하기 전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확인할 게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는 업무잖아요. 네. 무게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아까 말하듯이 웨이트 앤 밸런스, 비행기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게 비행기라고 한다면 물건을 뒤쪽에다만 많이 실으면 당연히 가라앉겠죠. 앞에다만 실으면 당연히 앞으로 길어가고, 말 그대로 이 앞뒤 균형도 맞추면서 양옆 균형도 맞추는 그런 일을 하는 걸 웨이트 앤 밸런스라고 하거든요. 이 웨이트 앤 밸런스에 이제 작업된 화물을 실었을 때 그 화물이 몇 킬로그램인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1톤인 화물을 손으로 잘못 입력하다 0 하나 더 붙이면 10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10톤이 입력되게 되면 당연히 가라앉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걸 주의해야 돼요. 항상 확인하는 직업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로드마스터들은 그 값을 입력한 다음에 몇 차례나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가장 긴장되죠. 로드마스터의 직업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업무를 자기가 중심이 돼서 꾸려갈 수 있어요. 똑같은 비행기에 똑같은 화물이라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딱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 맡은 업무를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항공사는 좀 시간이 생명이잖아요. 정지성. 그 시간에 쫓겨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많이 바쁘죠. 특히 비행기 뜰 시간 직전까지 되면 이제 엄청 바쁘죠. 특히 화물 같은 경우에 새벽 시간에 비행이 좀 많이 나와서 네. 새벽 근무가 좀 많지 않나요? 새벽 화물기도 있어요. 새벽 화물기 있는 날에는 그 오후에 나온 사람이 이제 연장 근무를 좀 하면서 하고 있어요. 혹시 로드마스터의 성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무실 혹시 들어오시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는 여자 로드마스터 2분이 계세요. 대단하신 분들. 남자 가기에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에요. 그럼 로드마스터님은 행복하게 하는 화물은 무엇이고 반대로 난감하게 하는 화물은 무엇인가요? 행복하게 하는 화물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되게 말 그대로 저희가 말하는 이쁜 짐이 좋죠. 쌓기 좋은 짐. 예를 들어서 갤럭시 7 같은 경우에 딱 박스로 짜와요. 물론 패키지라는 게 뭐 요따말 이렇게 만들어서 반입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쪽에 화물 넣는 거. 그런 거는 이제 큰 틀같이 돼 있는 우든 박스 그런 식으로 만들어 와요. 그런 거는 이제 딱딱딱 쌓기가 쉽겠죠. 근데 이제 좀 화물 모양 형태가 예를 들어 자동차 쌓기 힘들죠. 물론 자동차 위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쌓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 자동차 같은 거 형태, 이렇게 다른 형태에 있는 그런 짐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보잉사랑 에어버스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항공기가. 네. 그 둘 중에 뭔가 더 적재하기 쉬운 건 일단은 큰 차이는 없어요. 아, 뭐 보잉이랑 에어버스라고 해서 뭐 탑재하기 큰 차이는 없어요. 일단은 에어버스 여객기는 저희도 다 있는데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에어버스 화물기는 없어요. 보잉 화물기만 있어요. 근데 뭐 탑재에 뭐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항공기 그 회사라고 얘기하나요? 에어버스랑 보잉 그 차이보다는 같은 회사에서 만든 항공기라 할지라도 기종이 다 달라요. 뭐 해외여행들 많이 가보셨죠? 블로그 잠깐 들어가 봤는데 많이 가신 것 같더라고요. 일본을 가게 되면은 그렇게 큰 비행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뭐 이것저것 조건에 따라서 비행기 결정되지만 그 조그마한 비행기의 연료로는 유럽이나 미주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이나 미주까지 가려면 연료량 소모가 많이 필요한 큰 항공기가 가겠죠. 그만큼 큰 화물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그 기종이 다 달라요. 기종마다 또 들어갈 수 있는 컨테이너, 저희는 이제 이걸 ULD라고 해요. 화물 자체를 그냥 일반 화물을 비행기에 막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ULD라는 뭐 판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깡통처럼 캔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한데 거기다가 화물을 넣어서 작업을 해서 그 ULD를 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행할 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보면은 막 이렇게 비행기 수속해서 타고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막 차로 막 뭐 끌고 다니고 막 뭐 넣었다 실었다 막 이렇게 해요. 그걸 이제 그 화물을 적재를 하는 거예요, ULD를.
근데 그 기종마다 또 들어갈 수 있는 ULD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죠. 네, 궁금한 게 아까 말도 화물로 탑재가 된다고 했는데 네. 말을 실을 때 그 말 집을 이렇게 철장을 해서 넣나요? 아니면 말용 ULD 방금 말용 ULD도 있어요. 말 전용. 말죠. 그 얼마 산소 전에 기사로 공급도 해주고. 나왔거든요. 리우 올림픽에 승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에밀리 탄거 그거를 운송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말 전용 컨테이너가 있어요. 말조는 검색 한다. 저 이거 준비하면서 첫 검색했었을 때 나왔던 뉴스가 흑돼지 600마리 운송 그 기사였었거든요. 네네네. 그거 와 돼지도 운송을 하는구나 싶어서 재밌겠다 운송이요. 싶어서 했는데 그럴 시카고에서 때는 많이 들어와요. 수출로 나가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고 거의 수입으로 인천으로 많이 들어와요. 시카고도 많이 들어오는데 흑돼지 600마리를 제 기억으로는 운송을 한 적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기사가 아시아나 관련된 기사 맞죠? 언제 기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운송을 했다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왔을 거예요. 항공기에 탑재를 하면서 이제 뭐 돼지 같은 경우에는 공기 순환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오물 배출 같은 것도 잘 돼야 되고 밑에 다른 뭐 새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잘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해보실 때그 그리스에 가면 그 오줌 싸기 동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동상 같은 뭐 중요한 국가 이런 것도 운반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 그런 질문도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운송해요. 했다는 것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뭐 비행기 뒤에 보면은 자동차 그다음에 생동물 코뿔소도 있고 강아지 짱 많다. 강아지 그런 것들이 다 화물로 나가요. 작년에는 동물농장에도 나왔었는데 그 제주도의 돌고래 태산이 복순이가 나갔었어요. 2011년도 4월에는 또 아시아나에서 외교 장갑 도서를 운반한 적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 항공기 내에 수화물 그 화물 싣는 곳이 어떻게 생겼냐고 너무 궁금하다고. 네네. 여객기만 타봤지 화물기는 안 타봐서. 맞아요. 일단은 밑에 요거는 항공기 저희는 벌크라고 해요. 이제 여객의 수화물도 ULD에 작업을 해서 탑재가 되는데 저 벌크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늦게 온 승객들이 있죠. 체크인을 늦게 해서 이제 그 화물을 따로 ULD 작업해서 올릴 정도의 시간이 되지 않는 그 정도의 타이트한 짐들을 그냥 손으로 이렇게 실는 공간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보면 참 좋긴 한데 한 배기지로 따지면 거의 한 150에서 뭐 200개 정도 막 이렇게 실을 수도 있어요. 큰 기종 같은 경우에. 그 뒤에 거를 보면 이제 제일 뒷장이 수출로 나가는 화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프로시저를 지금 뽑아놓은 거거든요. 화물이 들어오면 처음에 무게를 재죠. 이게 어떤 화물이 몇 킬로그램인지 무게를 재서 엑스레이에 통과를 해야 돼요. 혹시나 뭐 위험물이 있을 수도 있고 폭발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보안 검색을 해서 이제 창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밑에 이 판때기 같은 ULD거든요. 이런 ULD에 화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된 ULD를 안 움직이게 이제 고정을 치죠. 고정을 하죠. 네트를 친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화물 그 작업된 그 한 ULD가 중량이 어떻게 되는지 중량 측정을 하고 그 화물에 맞는 서류를 접수를 해요. 그 이후에 이제 비행기로 가겠죠. 화물이. 그 다음 화물 탑재를 이런 식으로 로드에 올려서 안에다 실어요. 서류도 같이 동봉하고 그러면 이제 수출 화물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그럼 5시간 정도. 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화물 도착하는 게 비행기 뜨기 3시간 전이니까 한 요 과정으로만 따지면 3시간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뭔가 그 로드마스터마다 뭐 어느 나라 물품을 맡는다 이런 거 따로 있어요? 어느 나라 물품을 맡기보다는 이제 그 바운드가 다 다르죠. 그 도착지마다 예를 들어서 유럽행 비행기, 뭐 동남아행 비행기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면서 맡긴 맞는데 그쪽 한 분야를 계속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쪽에 들어온지를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주기적으로 이제 뭐 그쪽 바운드를 하다 보면 꽤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유럽 비행기를 좀 많이 썼어요. 그 유럽 쪽으로는 제일 많이 나가는 물량이 이제 삼성 핸드폰. 그게 제일 많이 나갔어요. 이게. 그럼 직접 타고 가신 적도 있으세요? 저는 화물기를 화물 직접 타본 적 없어요. 아, 타고 가본 적 없는데 저희 직원들 출장을 나가게 되는데 여객기로는 가지 않는 도착지, 공항 그런데 화물기만 이제 뜨는 데가 있겠죠. 네. 그런데 출장 나가게 되면 화물기를 타고도 가요. 그러면 그 의자에 앉는 거죠? 네. 그 위에 카피토스라 그러죠. 네. 기장들 운전하는 네, 그 옆에. 그 뒤쪽으로 좌석이 한 6개 정도 있어요. 똑같은 그 일반 좌석이 거기에 타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디 가보셨어요? 취향지 아닌 곳 중에? 취향지 아닌 곳 중에요? 저는 취향지 아닌 곳 중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학생 때 갔다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화물기를 직접 타셔가지고 가신 건 아니에요? 네? 화물기를 탑승해서 화물기 탑승. 지금으로선 로드마스터 하면서 간 적은 없고 네, 한정. 로드마스터들이 가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로드마스터 업무가 해외를 많이 나가거나 그런 업무는 아니에요. 짐을 얼마나 딱 맞게 잘 치느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베스트 3는 무엇인가요? 나쁜 거 빼고. 좋은 거. 좋은 베스트 3요. 아, 좋은 베스트. 네. 나쁜 베스트 3는 못 따를 다 말해서 세 개를 고르는 게 그렇죠. 꼭 세 개만 뽑을 수 있나? 하나만이라도. 저는 근무하면서 좀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게 이제 로드마스터 뭐 동료 차원 아니면 이제 그런 좀 서로 이제 경쟁이 될 수도 있는 선의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달의 로드마스터를 선정을 해요. 저희 파트 내에서. 근데 항상 이제 그 모든 실적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한 뭐 실수 같은 게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심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한 번도 사원급에서는 이달 로드마스터 나온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걸 최초로 한번 이달 로드마스터 사원급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좀 제 자랑이죠. 기억에 남아요. 그럼 실적 평가는 주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이제 탑재량, 그 다음에 뭐 화물 운송량이죠. 화물 운송량, 그 다음에 로드마스터 업무를 하면서 뭐 이것저것 심사항목들이 있는데 뭐 위험물을 핸들링하면서 실수한 건 없는지, 그 다음에 이런 건 잘 했는지, 뭐 화물기, 여객기 정시성을 잘 맞췄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것들에서 심사가 되죠. 네, 이거 그냥 저기를 보세요. 네, 업무 중 가장 성취감이 있었던 적은 언제인가요? 성취감 그게 그거였는데 아까 사업부 최초로 일하는 마스터 그것도 있고 그리고 2년 전에 한번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탑재량 최고 기록을 제가 경신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항공기 화물기 한 대에 실을 수 있는 물론 양이 있겠죠. 그 최대량을 한번 갱신해서 한번 저희 본부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좀 뿌듯했죠. 747 한 대 화물기 기준으로 100톤 실린다고 하지 않나요? 네, 평균 기준점이 100톤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많이 실고 훨씬 더 많이 실고. 그전 최고 기록이 127톤 정도 됐었는데 그때 제가 133톤을 실어가지고 마치 역도처럼. 그게 원래 비행기 기종으로는 원래 133톤도 가능하다고 나와요. 아, 예. 근데 이제 공간상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아까 테트리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중간 끼워넣지 그쵸. 못해서 그쵸. 그래서 이게 나가 이거는 화물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피가 큰 화물이 있고 부피는 작은데 무게가 나가는 화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한 ULD에 만약에 부피가 큰 짐으로만 실어놓으면 당연히 많이 못 실겠죠. 그렇다고 무거운 짐만 실어놓으면 또 이 무거운 짐에 대한 그 제한이 있어요. 탑재량 비행기 얼마큼 실을 수 있는 그런 거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무거운 짐이랑 그러니까 무거우면서 부피가 작은 거랑 가벼우면서 부피가 큰 짐을 배합해가지고 이걸 조합해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 때 이제 많이 실을 수가 있죠. 화물 운송 과정에서 가장 이상했던 물건은 어떤 것이? 가장 이상했던 물건이요? 특이하고 그게 이상했다라는 표현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유해가 운송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맡은 비행기에서. 이게 이제 화물이 들어와서 이제 작업을 하고 하는데 물론 이제 다 또 유해가 오게 되면 그거에 맞는 매뉴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멀리 봤을 때는 이게 뭐 정확히 뭐 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이게 유해인지. 딱 보니까 되게 경건해지더라고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유해를 기다리고 있는 도착지에서는 가족분들이 또 애타게 기다리실 거고 얼마나 소중한 저거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막 화물 쌓았을 때 작업하실 때 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 막 무게랑 뭐랑 아니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단 화물이 작업되고 나서 그 계측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계측 시스템으로 이제 중량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로드마스터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어떤 칸에 어떤 화물을 실으면 뭐 무게가 얼마나 되고 아까 말했듯이 균형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다 바뀌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토대로 이제 플랜을 하죠. 네, 한동안 이 사진 아세요? 판다가 그 기내에 타고 와서 네네네. 근데 저도 봤어요. 얘는 왜 화물로 안 가고 이렇게 사람 옆에 앉아서 가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때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화물기로 그냥 화물로 운송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제가 되게 외로움을 타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는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옆에 자동 옆에 그 조련사 그 뭐 가족인가요? 뭐 같이 타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는 뭐 우기면은 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막 내 강아지가 너무 외로움을 탄다. 안 돼요. 얘는 좌석을 사서 온 거 아닌가요? 지금 팬더 같은 경우는 자석을 사서 간 그죠? 건데 네. 아시아나에서 저렇게 안 될 거예요. 저 중국 항공사였죠. 맞아요. 예.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동물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사람은 싫을 그쵸, 것 그쵸. 같은데. 뭐 만약에 자석을 사가지고 다 태울 수 있다 그러면 뭐 악어도 한 마리 사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런 그럼 화물 사고 발생 시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는지 궁금해요. 사고 발생 시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고 발생 시. 그냥 뭐 없어진다거나 뭐 네. 이런 그쵸. 그럴 수도 있죠. 분실. 분실. 분실될 수도 있죠. 이제 화물 분실이 되거나 뭐 파손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보내는 사람 아니면 받는 사람 그 회사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죠. 이거 없어졌다, 뭐 파손됐다. 조사를 요청하면 저희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딱 정해진 매뉴얼들이 있어요.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뭐를 알아봐야 막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조사를 하죠 일단. 그러고 나서 이게 과연 아시아나 당사 구간에서 발생된 잘못인지 아니면 그 외의 일들인지 그런 걸 판단을 해가지고 클레임을 건다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거절이 되든지 그렇게 돼요. 근데 모든 화물들이 다 그렇게 운송하면서 나지는 않아요. 쉽게 그 박스 같은 거를 들어오더라도 그런 박스들은 되게 쉽게 손상이 잘 돼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클레임으로 뭐 이어질 수는 없는 거고 물론 내품이 망가졌다면 달라지겠지만 심지어는 도착지에서 물건을 자기들이 손상시킨 다음에 손상됐다라는 식으로 클레임을 겪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로드마스터 일을 하시면서 일을 하는 도중에 설레이거나 심장이 뛴 적이 있습니까? 종종 그랬어요. 왜냐면 그 1분 1초 그 시간 때문에 정말 사람이 시간에 딱 그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비행기는 떠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정확히 되지 않았을 때 빨리빨리 막 해야 되잖아요. 너무 급해지면 사람들이 옆에서 말해도 몰라요. 그렇게 돼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그렇게 하나 처리하고 나면은 되게 심장 떨리고 안도되고 그러죠. 그래서 출근해서 그 비행기 마지막 비행기 끝나기 전까지 계속 긴장된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가 딱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퇴근길에는 완전 녹초가 돼요. 거의 뭐 버스에 눈 막 침 막 이렇게 흘려서 막 일어나고. 로드 마스터는 수화물 관련 업무를 맡는다. X. 수화물은 이제 여객에서 나가는 손님들의 짐을 싣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드마스터는 그 회사 대 회사에서 이제 상업적인 화물, 그런 화물을 싣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수화물이랑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나는 화물을 실을 때 나만의 징크스가 있다. X. 저는 징크스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로드마스터 업무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좀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민첩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꼼꼼해야 돼요. 꼼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땐 제 기억이 별로 안 좋아요. 되게 잘 까먹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확인을 해야 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막 제가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했나 안 했나 각 항목들을 만들어서 했으면 책상 옆에 붙여놓고 하나씩 체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계속 확인한 절차를 해서 있는지 저는 다른 뭐 징크스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여행자들과 달리 나의 짐을 정말 잘 쌓는다. 이거 약간 좀 그 직업 자부심이 있어요. 괜히 하다 보면 팁 같은 거 알려주면 짐 쌓다 보면 막 확장해야 되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그쵸.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큰 짐 먼저 넣고 남자리에 작은 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옷 같은 거 특히 옷이 좀 많죠. 가급적이면 이렇게 말아서 넣어요. 말아서 넣으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터지는 것만 아니라면은 이제 캐리어를 들었을 때 제일 밑에다 넣는 게 낫겠죠. 네, 제일 밑에다 넣죠. 흔들리지 않는 대로. 저는 취미가 이제 해외 왔다 갔다 하면서 자석 모으는 게 취미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깨지도록 저는 항상 이제 그런 거는 옷 사이에 돌돌 말아가지고 자석을 보관해놓죠. 집에서 모으고 있어요. 이거 마지막인데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오. 뭔가 좀 자본주의미도. 아니 근데 정말 매력적이에요. 로드마스터라는 직업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 자기 맡은 업무를 자기가 총괄적으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딱 깔끔하게 끝인 직업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특히나 로드마스터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열심히 뛰어다닌 만큼 그만큼 성과를 딱 얻어요. 남들한테 구애받지 않고. 되게 매력적이에요. 일단 뭐 일 끝나면은 뭐 회사에서 전화 온다든지 뭐 사람들 보는 뭐 단체 카톡방에서 뭐 밤늦게 보낸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되게 좋죠. 막 스케줄이 크게 막 변동되거나 그런 거 없이 월별로 딱 오전 오후. 네, 계속 오전 오후 이틀 쉬고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오, 괜찮아요. 그래서 여행 가기 되게 좋아요. 뭐 4일 아니면 6일 연속으로 휴가 냈어. 일을 한 다음에 4일을 쉰다든지. 특히나 이제 스케줄 근무다 보니까 당연히 주말에도 비행기 뜨잖아요. 네. 주말에 근무를 하면 그만큼 평일에 쉬겠죠. 그러면은 평일날 다른 사람들은 주말에 여행 가다 보면 자리도 없고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평일날 쉬니까 평일날 해외여행 가기 좋아요. 로드마스터 할 때 해외여행 진짜 많이 갔어요. 데스크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덜한데 로드마스터 할 때는 정말 그 막 해외든 국내든 한 달에 한 번씩 막 비행기 타던 데 있던 것 같아요. 놀러 가려고. 그 일적인 스트레스랑 피로감은 별로 없나요? 엄청 많죠. 그죠. 엄청 많죠. 일반 데스크 잡의 몇 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연속 근무를 길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시간에 쫓기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엄청 피로하고. 그럼 평소에도 막 시간 약속 같은 거 되게 철저하게 전 되게 잘 지켜요. 저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되게 싫어요. 안 늦어서 다행이네요 언니.
제 시간에 오셨어요? 네, 훨씬 제- 일찍 네. 잘 오셨어요. 너무 일찍 온게 탈인 것 같아요. 네. 기분 안 좋으실 뻔했어 느껴서. 아 그럼 막 여행 가면 직업마다 직업병 있어서 보는 게 다르잖아요. 혹시 뭐 따로 뭐 눈여겨 보시거나 아니고 이렇게 공항 게이트 나갈 때 저 짐들은 어디 실리겠구나 이런 거 있으세요? 네, 그런 게 좀 보이죠.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확실히 많이 보이죠. 이제 비행기에서 그 짐을 실는 ULD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이나 이런 거 보면 유심히 봐요. 저게 작업이 어떻게 됐는지. 저거 한 번 더 땡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돈 저희가 받은 게 거의 100개 이상이었는데 그 중에 네. 절반이 좀 취업 관련 이런 쪽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첫 질문을 드리면 네. 뭐 최대한 이게- 뭉뚱그려서. 이게 제일 많았어요. 로드마스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인터넷을 저도 한번 쳐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로드마스터를 쳐보니까 그렇게 지식인에 올라온 글도 많더라고요. 로드마스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많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시아나에 입사해서 제가 로드마스터 하고 싶어요라고 한다고 바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어필을 하면 이제 저 결정을 하는 건 뭐 인사팀뿐만 아니라 이런 신문자들이 보고 나서 판단해서 배치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로드마스터가 정말 하고 싶다, 이렇게 꼭 하고 싶다, 뭐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글로 배치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준비를 하게 되려면 일단은 뭐 좀 물류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는 것도 좋고, 특히나 항공기 구조에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죠. 어떻게 항공기 구조, 어떻게 짐을 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럼 원래 전공은 어떤 거셨어요? 저는 호텔 경영과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뭐 항공사뿐만 아니라 자기 전공을 살려서 자기 직업을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주변에 보면. 네. 호텔 경영과를 나오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저는 좀 서비스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하다가 항공사라는 데 매력을 느끼고 항공사를 지원을 했죠. 했다가 아시아- 로드 마스터 쪽으로 빠지시고. 그쵸. 이제 아시아나항공에 지원을 해서 이제 입사 확정이 되면 거기서 한 달 동안 같이 동기들끼리 연수를 배워요. 이제 항공사 기본적인 업무, 그다음에 어떤 회사의 업무 이런 걸 배우면서 나중에 마지막쯤에 그 부서 배치를 하게 되죠. 항공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분야가 커요. 아시아나 항공의 부문이 6개가 있어요. 뭐 정비, 그다음 여객, 화물, 뭐 운항, 뭐 이런 식으로 큰 틀들이 있고, 그 중에서 나는 화물에 가고 싶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 화물 본부에 배치가 되는 거고, 화물 본부 내에서도 영업이 있고 뭐 서비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운송이 있고 다 나눠지죠. 지금 운송 같은 경우에도 운송에 배치가 되면 그 배치 내에서도 수출이 있고 뭐 통과가 있고 수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요. 만약에 여자분들이 입사해서 뭘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화물 로드마스터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왠지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화물은 좀 여자가 되게 품기죠. 네. 많이 없죠. 네. 다들 잘 모르시고 다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 오면 대접 되게 많이 받아요. 엄청 좋아요. 되게 막 힘쓰는 일도 필요한 건가요? 로드마스터 하면서 힘쓰는 일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다 시스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많이 해도 괜찮은 그쵸. 직업이네요. 그쵸. 꼼꼼하게 이렇게. 오히려 여성분들이 꼼꼼한 게 있어가지고 훨씬 그런 거에 대해서 좋아요. 그럼 따로 막 뭐 체력 관리 하시는 건 따로 있으세요? 일을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해서 한 일주일에 2-3번씩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만두세요. 원래 이제 운동을 좋아했는데 입사해서 여기저기 회식도 많이 다니고 바쁘니까. 네, 술자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미루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따로 피부 관리 하시는 게 있으신지? 아니에요. 이건 타고난 것 같아요. 네, 타고난 거. 그거는 타고난 거. 제일 좋은 건 잠을 제일 많이 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막 햇빛 볼 일이 되게 많아요? 로드마스터는? 아무래도 사무직보다는 훨씬 많죠. 사무직은 계속 여기 앉아서 네. 있는 건데 왔다 창고에 갔다 짐도 그러니까. 나가러 갔다가 비행기도 갔다 갔다가 하다 보면 많죠. 그래서 이런 여름이나 추운 겨울 되면 음식. 되게 힘들어요. 밖에 나오면 엄청 습하고 더우니까.
겨울 되잖아요. 그럼 추워. 이 창고가 엄청 더 추워. 춥죠. 네. 이런 펜 나가도 쓰면 안 나와요 펜이. 얼어. 얼어서. 잉크가. 네, 그걸로서 안 나와요. 그래서 잘 나오는 펜들 추워. 있어요. 로드마스터 그런 펜들 좋아해요. 어. 이런 펜 안 나와요. 몰라. 뭐지 하시다가 뭔가 애틋한 비행기가 있으세요? 뭔가 이 좀 비행기는 좀 뭔가 내 자식 같다 막 이런 거. 그런 게 있죠. 처음 화물기를 맡은 게 중국 나가는 화물기였거든요. 짐이 많진 않았어요. 이제 좀 어려운 비행기는 아니었어요. 로드마스터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 하는 사람한테 어려운 비행기 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비행기를 자기 스스로 딱 이뤄내가지고 비행기가 이상 없이 뜬 걸 보면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편명 저기 도착지 가는 편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되게 애틋해요. 그리고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제 제 말을 듣고 나서 보이실 거예요. 내년에도 항상 새해 첫 수출 출항편 아시아나가 떠요. 항상 여기 로드마스터 한 분 나가서 뉴스에서 인터뷰하세요. 그 마지막은 대한항공. 마지막은 대한항공. 네, 마지막은 대한항공. 수출은 다시는. 왜냐면 혹은 첫 출발편은 대한항공, 뭐 승객용 첫 도착은 대한항공, 뭐 첫 출발은 아시아나 해가지고 나머지는 아시아나만 따야겠다. 왜냐면은 그 시간대 자체가 새벽 1시에 뜨는 비행기가 있어요. 네. 저기 중국의 상해 가는 화물기인데 그게 항상 새벽 1시에 뜨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가장 빨리 뜨는 출항. 로드마스터가 가져야 할 역량과 자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요. 일단은 매뉴얼을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는 만큼 그거를 활용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암기력이나 그 다음에 많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시간에 쫓긴 업무다 보니까 결단력이나 그런 대처 능력, 빠른 대처 능력, 그거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든지 빨리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이 제일 중요해요. 밥 먹을 때 빨리. 밥을 빨리 먹어야 돼요. 밥도 쫓겨요. 밥도 쫓기죠. 그 로드마스터는 단점 중에 하나 그거예요. 밥을 편히 이렇게 뭐 시간 딱 정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계속 시간대마다 자기 비행기가 있으니까 네, 잠깐. 뭐 시켜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가서 빨리 먹고 온다든지, 먹고 있다가도 갑자기 뭐 워키토키 들리거나 전화 오면 뛰어나가서 또 해야 되니까 소화 능력이 좋아야 돼요. 많이 채우시겠다.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짜장면 시켜놓고 다 불어. 30분 뒤에 불어가지고 그거 먹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터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세요? 저는 항상 비빔밥을 시켰어요. 아. 왜냐면 빨리 30분이 지나도 불지 않으니까. 네. 면 요리는 푸는데 비빔밥은 어차피 뭐 차가운 거 먹는 거니까. 짬뽕 이런 거 시키면 안 돼요? 그런 거 시키면 안 돼요. 못 먹어요. 혹시 막 개인 비전 같은 것도 있어요? 있죠. 아니, 뭐 로드 마스터셨을 때랑 지금이랑. 일단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는 최대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다 어디든지 쓰이더라고요. 그게 어디로 가든지. 일단은 뭐 운송 경험도, 저 개인적인 비전은 운송 경험도 있었으니까 뭐 수출도 해보고 수입도 해보고 나중에는 뭐 화물 영업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런 이것저것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부서에 있을 때 최대한 매뉴얼을 많이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게 은근히 힘들어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매뉴얼을 잘 보기도 힘들 뿐더러 그 매뉴얼대로 지키기도 힘든데, 그런 걸 많이 알아둘수록 다 어디 갔으면 도움이 돼요. 취업과 관련된 거는 결국 답이 없죠. 네. 배치 받으신 네. 거 보니까 뭐 어떻게 네, 뭐 네, 전공이 네. 없었고 굳이 전공 필요 쪽 없을 관련돼서 것 같아요. 궁금했다는 사람도 되게 많고. 네, 그 물리학과를 나오면 맞아. 유리하나요? 자격증이 막 필요하나.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로드마스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그런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관련된 거 하셔서 계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한동 계시려도 모르겠네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들어오면 훨씬 좋죠.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여기 입사해서 로드마스터 하기 전에 그 화물 대리점,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짐을 맡기는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그 대리점에서 일을 했던 동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여기 입사해서 로드마스터를 하기 전부터 많은 화물 용어, 그다음 어떻게 흘러가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되게 습득력이 빨랐어요. 맞아. 그리고 근데 자격증이 있나요, 진짜로? 자격증이라기보다는 네, 서티가 있어요. 네, 서티를 말하자면 받고 자격증이- 가도 나서야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교육기관 쪽에 서티를 일단 받으시는 거예요? 하시기 전에? 저 나오는 서티는 일단 화물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서티예요.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화물도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교육이 있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저 화물기를 띄우는 밖에 나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서티는 이제 다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합격해야지만 나오는 서티고 그 이후에야만 화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항공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로드마스터라는 직업도 기계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화물이 크기로 다르고 종류로 다르고 무게로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기계가 판단해서 뭐 작업을 하고 웨이트 앤 밸런스까지 하고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드리기 너무 많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걸 기계가 일일이 그 변수를 다 해서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뭐 나중에 먼 미래면은 뭐 잘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래까지는 그걸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혹시 뭐 미래 로드마스터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매뉴얼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로드마스터는 희한한 짐들, 뭐 희한한 상황들 많이 접해볼 테니까 훨씬 경력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매뉴얼이랑 실제 사이즈랑 어떻게 다른지. 한창 저도 그 막 열정에 불타오를 때는 이제 항공기 매뉴얼 저기 보이면은 검은색 막 있죠. 네. 기종별로 저기 항공기 로딩 매뉴얼들이에요. 비행기 도어 사이즈는 몇 cm인지, 그 다음에 뭐 항공기 구조의 그 벽 간의 거리는 몇 cm인지 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기 나와 있는 거랑 직접 나가서 줄자로 재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cm 차이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1cm 때문에 환물이 실리고 안 실리고 하는 경우가 발생도 해요. 괜찮아서. 네. 예를 들어서 이 화물이랑 이 화물이 이렇게 딱 맞닿아야 되는데 이 1cm가 이쪽에 튀어나와 있어서 안 닿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못 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항공기에 대해서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나,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보면 또 매뉴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얼마큼 돼 있네, 나중에 작업할 때 참고하면 되겠다,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화물 비행기는 그 앞에 코로 넣나요? 아니면 중간 몸통이 문이 있어서 몸통으로? 일단은 옆쪽에 몸통이죠. 그쪽으로 화물을 일반적으로 넣고 코가 열리는 화물기들도 있어요. 네. 그런 화물기 코 열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긴 화물들, 너무 길어서 이제 그 옆으로 넣을 수 없는 이렇게 새로. 예, 그런 화물들은 있어요. 여기 그 비행기 코 열리는 동영상도 있는데 뭐 원하시면 보여줄 수도 있어요. 네. 화물기 중에 코 열리는 거는 화물기로 제작된 SF고 화물기로 제작된 프로덕션기. 네, 프로덕션기고 그다음 코가 안 열리는 거는 그 컨버터블기 아니에요? BCF라고 SF기라고 많이 얘기하죠. 예. SF. 그 아예 처음부터 화물기용으로 만든 프로덕션기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화물기로 아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칸에 탑재할 수 있는 중량도 훨씬 높고, 물론 구조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 높이에 따라서 높이 몇 cm인 데가 몇 장 실리는 게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747 기종이라도 여객기로 사용하다가 이걸 화물기로 사용을 하려고 이제 고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747 SF기 스페셜 프레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실리는 거 비슷하게 실리겠지만 조금 더 제약을 받죠. 중량을 좀 덜 실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화물 비행기는 창문이 없나요? 그 옆쪽에?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풀어 저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물기로 제작되어 있는 건 없어요. 아, 근데 그 수리 네, 그거는 고친 거는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고친 비행기가 그게 저기 그 여객기로서의 기한이 다 돼서 고쳤다는 말이 있던데. 여기로서의 기한이 다 돼서 고쳤다기보다는 글쎄요, 화물기를 한 대 사는 것보다 고쳐서 쓰는 게 고쳐서 사는 게 돈이 덜 들기 덜 때문에 드니까. 네, 화물기는 필요한데. 저희 비행기 그리고 원래 저희 비행기 그리고 저희 여객기로 있어. 대부분 여기 우리 여객기였다. 말하기 좀 그런데 여기 이건 잘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다 거였어요. 우리 거잖아. 그지? 비행기요? 어. 네. 좀 렌터기도 많이 있죠. 아니 저기 SF가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 막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다 했는데 질문 안 한 거 혹시 있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 몇 살이냐고 물어볼 줄 알았어요. 여자친구는 있는지 그런 거. 물어봐 드릴까요? 그런 사람.